중간중간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본 워크숍에서 제시되는 모든 자료는 그 리플릿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서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식순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본 워크숍에서는 많은 발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은 마지막에 예정되어 있는 패널 토의 시간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라파 연구실 공동 연구자이신 박연정 호남대학교 교수께서 라파 연구 결과 요약 및 모멘텀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박연정이고요. 네, 제가 타이틀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사실은 2013년 전에까지는 이제 삼성 SGS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이제 임신하고 나서 이제 그 광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광주 내려가고 나서 저희가 이제 라파 연구실 연구 교수로 일할 수 있게 이제 조일원 교수님과 같이 일할 수 있게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호남대학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아주 작진 않지만 어쨌든 학교 소속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가 없어요. 저희가 사범대학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은 그냥 임시로 교무처 소속이라 굉장히 소개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좀 소개가 좀 길었고요. 오늘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 첫 번째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1시간이나 남아가지고 이 1시간 동안 안에 저희가 3년 동안 진행한 연구들을 굉장히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컨텐츠가 우선 좀 아까 조 교수님 소개하신 라파 모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어떤 3년간의 연구 발자취들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그간의 연구들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한 5가지 정도의 어떤 주제 그리고 굉장히 그 주제가 발전되게 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있었고요. 그것들을 좀 설명을 한 뒤에 주요 산출물 중심으로 연구 사례를 소개를 하고 그렇다면 교육공학과 라파 연구 어떻게 상호 발전할 수 있는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파 모델이고요. 아까 보셨죠.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많이 이미 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크게 3파트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었죠. 여기 지금 학습 부분, 학습 심리 모형 부분, 그리고 분석 예측 모형 부분, 그다음에 처방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3가지로 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보시면 인지부화가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저희가 그 학습자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탐구를 하는 것은 교육공학의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특성 부분이 LMS라던가 학습 관련된 디지털 형태로 시스템 형태에 남는 어떤 행동 데이터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연구가 이제 이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따라서 관련된 연구는 예를 들면 뭐 시간 관리 전략과 학업 성취의 관계, 그다음에 이 시간 관리 전략이 온라인 행동 변수를 매개로 해서 학업 성취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뭐 동기와 인지 전략, 학업 성취의 관계, 그다음에 조절 초점이라던가 이런 우리가 그동안 그 자기 조절 학습 능력 MSLQ 가지고 설문조사 중심으로 많이 했었는데 다른 진단지도 좀 많이 사용을 해봤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프레딕션 부분은 그 LMS라던가 뭐 무크라던가 이렇게 시스템 안에 쌓이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 마이닝 과정을 거치고 그것들을 좀 의미 있게 해석하려고 하고 그들 안에서 어떤 군집 분석을 통해서 어떤 유형을 나누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보다 더 예측력이 높은 그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굉장히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그걸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학업 성취 예측 모형, 그다음에 예측력 향상을 위한 통계 방법, 뭐 학업 성취 예측 시점 연구, 그다음에 군집별 예측 모형,
그다음에 대학 단위의 어떤 그 대학의 교육 과정 단위의 분석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예측이랑 분석, 그다음에 군집 이런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아까 조 교수님 발표하신 것처럼 학생들에게 보다 맞춤화된 처방을 하고자 하는 부분, 그 커다란 테두리에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처치는 다시 여기 얘가 레이저죠. 레이저가 안 되는군요. 네.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학습자에게는 맞춤형 대치보드라던가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교수자에게는 교수자용 대시보드를 통해서 교수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형태의 어떤 순환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대시보드 개발에 관련된 연구를 했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연구 세부 내용입니다. 일일이 다 읽기에는 상당히 많고요. 저희 연구들이 이렇게 러닝, 그다음에 어널리틱스, for prediction and action, 이 라파 모델을 위해서 이렇게 매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의 연구 발자취입니다. 이 그림을 지난주에 그리면서 혼자서 굉장히 감개무량해서 굉장히 복잡한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지금 2013년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까지 저희가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일반 사회과 공동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연구 교수가 돼서 연구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시점 2013년 9월에 저희 딸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딸이 사실 이때는 뱃속에 있었어요. 지금은 4살이 돼가지고 뭐 걸어다니고 말도 막 쫑알쫑알 너무 많이 하고요. 말도 되게 잘 안 듣고 막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 2016년. 그래서 이 라파의 모델을, 그다음에 라파 연구는 와 저희 딸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기를 발로 이렇게 재우면서 논문 쓰고 그랬었던 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연구실에서 진행했었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닝 환경에서 시간 관리 전략이 어떻게 학업 성취를 예측하는가, 그 학습 행동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예측을 하는가 부분. 이미 연구가 되고 있었고요. 근데 이게 조금 라파 모델을 통해서 조금 발전이 되고, 아까 교수님이 판도라의 상자에서 딱 꺼냈는데 러닝 어널리틱스가 있었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침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러닝 어널리틱스라는 개념이랑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게 되고, 우리의 연구를 개념화 시켜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그것이 이제 러닝 어널리틱스 부분이고요. 요때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아까 처방을 위한 대시보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요구가 있어서 이제 그 대시보드를 만들면 과연 학생들이 좋아할 것인가, 그래서 요구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러닝 어널리틱스를 적용한 대시보드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해외 그 사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했고, 네. 그래서 드디어 교수학습 개발원과 코웍을 통해서 대시보드 1차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하고 나서 유저빌리티 테스트를 하고 저희가 만족도 분석을 하고, 아까 저기 강민정 선생님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과목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학생들 반응을 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학원인 선생님이 아까 오셨었는데 아이 트래킹이라는 장비를 또 도입을 해서 이 대시보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또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유저빌리티 테스트나라던가 그 학생들 반응으로 1차 수정을 해서 이제 2차 오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시보드가 정말 그렇다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됐을까, 효과적이었을까에 대한 효과성 검증 연구를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요 대시보드라던가 뭐 학업 성취 예측, 그다음에 행동 데이터 분석, 이것의 그 분석 단위는 학생에게 있었거든요. 학생 한 명 한 명. 근데 그 분석 단위를 조금 넘어서서 대학 전체 안에서 과목 한 개를 분석 단위로
하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 시작은 왜 그랬냐면은 학업 성취 예측률이라고 하는 게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은 온라인 과목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과목은 당연히 예측력이 높죠. 그렇지 않고 면대면 수업 중심의 강의에서 그리고 LMS를 굉장히 조금 사용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로그 데이터를 아무리 분석해봤자 뭐 의미 있는 결과물이 안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전체 과목들 중에 LMS를 도대체 얼마나 쓰고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전체 대학 내 LMS 개설 강좌들을 분석을 했고 LMS 활용 양상을 어떤 군집 분석을 통해서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를 본 연구가 한 개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과목은 또 토론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하죠. 온라인 토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과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로그도 굉장히 많이 쌓이고요. 학생들이 사이버 캠퍼스에 머문 시간도 많고 빈도도 높고 비교적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편이고 하기 때문에 온라인 그 토론 학습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연구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어떤 그 로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데이터 이런 연구들이 SNA 분석이라던가 해서 한 개의 흐름, 지금 분홍색으로 보이시는 하나의 꼭지를 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군집 분석을 스킬을 좀 익힌 다음에 이거를 이제 온라인 학습 대상자를 중심으로 군집 분석을 또 실시를 했고요. 점차 그 프레딕션 모델이라든가 모형 개발이라던가 이런 게 정교화되면서 대시보드를 열어봤는지 안 열어봤는지에 대한 로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또 행동 패턴 변화를 또 보기 시작을 했고요. 2015년 말에는 또 이전에 사실 2014년도가 무크의 해였고 2015년도 10월쯤에 K무크가 오픈이 됐죠. 그래서 K무크에서 발생하는 그 데이터들은 또 얼마나 흥미로울까. 그리고 또 기회가 돼서 또 그 국가평생교육원 과 함께 코업을 해서 어떤 K무크의 어떤 러닝 어널리틱스 모델을 구축하는 그런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연구 탐구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 트래킹에서 요 부분에서 이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학습 심리 모형 부분에서 어떤 생체 심리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 대한 관심으로 저희가 스마트워치에서 발생하는 아이워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아직 박형곤 교수님이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그 도움으로 받아서 저희가 생체 심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이 부분은 뒤에서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해온 연구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니까 여기 있는 이런 하나의 발자취가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다 이렇게 발자국 그림으로 그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너무 스페이스가 부족해서 지금 얘기 드린 것들을 좀 한 그 흐름을 좀 포인트 아웃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첫 번째 모멘텀으로 뭐를 뽑았냐면은 정교한 예측을 위한 우리의 노력. 처음에는 로그 데이터 놓고 그다음에 학업 성취도 놓고 하려고 하는 어떤 처음에는 연구가 초기 연구진들도 많이 모여 있는 자리라서 단어 선택이 굉장히 어렵네요. 네. 근데 어쨌든 점차 저희가 이론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 테크닉이 또 발달을 하다 보니까 보다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측면의 노력을 했어요. 하나는 학습자를 군집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유형별로 나누어서 예측 모델을 하면은 이 모델 설명력이 높아질까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은 다 끝난 다음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다 종강하고 애들은 다 집에 갔는데 그래서 기왕이면은 그리고 러닝 어널리틱스의 목적은 조기에 고위험군 혹은 조기에
조금 더 교수자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처치를 해주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빠른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서 예측을 해야 그나마 학업 성취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유의한 시점이 생기는가 하는 연구가 사실은 이 기존에 있었고, 그 시점을 처음에는 쿼터 단위로, 학기 중심으로, 그 다음에 주 단위로 해보고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실시간 예측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네. 두 번째 모멘텀은 분석에서 처방으로예요. 러닝 어널리틱스라는 개념은 보통 에듀케이셔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개념이랑 많이 비교가 됩니다. 에듀케이셔널 데이터 마이닝은 처방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 예측까지, 그다음에 그래서 그 예측된 결과를 학생들한테 처치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피드백 루프는 어널리틱스의 개념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EDM보다 어널리틱스에 대한 개념을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분석을 위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예측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처방을 위한 거고, 그래서 만든 것이 어떤 대시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를 만들고 그거를 어떤 효과성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대시보드를 사용하는 패턴을 분석을 하고 하는 형태의 어떤 그 연구가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빅데이터와 무크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 드렸듯이 K무크의 등장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 그 전에는 그 대학에서 이루어진 과목 단위의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교과목 단위의 분석을 한 게 저희 연구의 한 큰 흐름이 되고요. 생각보다 뒷부분에 다시 보여드릴 기회가 생기겠지만 대학 내에서 교수님들이 LMS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막 다 그냥 0000인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런데 지우는 게 너무 일이에요, 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 L자형으로 이렇게. 예. 그래서 그 빅데이터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근데 상당히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은 상당히 아까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라고 우리가 정의한 빅데이터는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 손이 많이 가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빅데이터 정의는 엑셀에다가 로딩이 될지 않을 정도로 큰 데이터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분석한 데이터들은 다 엑셀에 잘 로딩이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쑥스럽기도 해서 그래서 아까 그 개념 조작적인 정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이즈가 얼마나 복잡하고 분석하기 얼마나 메시한지, 그리고 물론 크기도 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교과목 교양 과목이냐 전공 과목이냐, 그 다음에 이게 어느 단대의 과목이냐 이런 거를 가지고서는 분석을 조금 더 했고요. 이렇게 교과목 단위로 분석을 한 결과는 학생들한테 관심이 없죠. 이거는 대학의 의사결정자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은 또 러닝 어널리틱스가 아니라 아카데믹 어널리틱스. 이미 개념 정의가 다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교육관리 분석이라고 그 논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크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만약에 실제로 K묵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K묵에서 나올 만한 데이터들을 미리 살펴보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레임워크,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플립드 러닝 부분인데 아마 전망 부분에서 조 교수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것을 교수자한테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교수자가 그것에 따라서 오프라인 수업을 설계하는 형태의 그런 측면에서 학습 분석하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와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토론과 S&A 분석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온라인 기반 학습은 그 대표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수 설계죠.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토론이라던가 그 토론의 글 말고 학생들이 댓글을 다는 형태, 누구 글에 그 댓글을 다는지 하는 그 모든 데이터들이 또 네트워크 데이터들이 또 하나의 어떤 커다란 데이터셋이 돼서 온라인 로그 베리어블과 또 네트워크 베리어블, 그다음에 또 그 컨텐츠에 대한 베리어블들이 연구 모델로 들어갔을 적에 학업 성취 예측력이 더 높은 연구 결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뒷부분에 좀 더 얘기를 드릴게요. 그것에 대한 어떤 프레임워크 작업을 했고요. 여기도 용어가 있습니다. 소셜 어널리틱스라고. 그래서 어널리틱스에 붙은 굉장히 개념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마지막 부분은 그 이따가 케이스 스터디에서 성한올 선생님이 그 발표를 할 예정인데 최근에 이제 생체 심리 데이터의 맥락으로 조금 더 미시적인 수준의 어떤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연구는 약간 심박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는데 뭐 얼굴 표정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그 감정 이런 것들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여기 앞에 쓰니까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막 들어오는데요. 빨리 얘기를 하라고 그냥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오는데 생각만큼 빨리 잘 안 되네요. 그 구체적인 연구 산출물을 보여드릴게요. 그냥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하고 가급적. 사실 슬라이드가 100장이에요. 우리가 이 로그 데이터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프레딕션 모형 연구에서 하려고 했었던 거는 이 온라인 러닝 그 행동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자의 학업 성취를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 주로 썼었던 변수는 요거 3개였어요. 그냥 그 뭐 주 단위도 아니고 뭐 무슨 학습자를 군집시킨 것도 아니고 전체 학습자의 토탈 로그인 타임은 얼마고 로그인 프리퀀시 얼마나 자주 접속했는가. 그다음에 이 변수가 굉장히 특이하죠. 그 레귤러티 혹은 irregularity of 로그인 인터벌인데 학습 시점 간격의 규칙성. 그래서 이 변인이 설명하는 거는 얼마나 규칙적으로 접속을 했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변수를 넣고서는 우리가 디펜던트 베리어블로 학업 성취도를 넣고서는 예측 모형을 처음에는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됐을 적에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전에 요거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로그인 인터벌 베리어블을 산출한 저희 공식이고요. 그 로그인 접속 시점을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해서 그것의 그 값이 높으면은 훨씬 더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저희가 그 레귤러티라는 용어를 쓰지만 항상 부연 설명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마이너스가 뜨거든요. 그 나중에 그 데이터 결과를 볼 때, 그래서 어쨌든 개념 값이 상징하는 거는 불규칙성이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레귤러티. 이 부분은 아까 여기 뒷부분에 얘기가 윤미연 선생님이나 김동원 선생님이라고 저희 같이 연구하시는 분,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에서 지금 박사 과정 하고 계신 두 분이랑 굉장히 열심히 그 초기에 했었던 연구입니다. 지금 ETS에 게재가 돼서 자세한 사항은 그 논문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초기에 저희가 여러 개 강좌에서 그 아까 3개의 변수를 넣고 나서 예측력을 봤습니다. 아까 제가 어땠을 것 같냐고 여쭤봤었죠. 약 한 어떤 그 기업 온라인 강좌에서는 이게 가장 초기 연구죠. 조일현, 김윤미 쌤이 8.6%. 그다음에 뭐 이대학 원격 강의 여기 김정현 선생님 아까 사회 보셨죠? 이따가도 발표하시는데 이 연구에서는 26%. 그다음에 어떨 때는 또 33.5%. 그다음에 20.8%. 또 어떨 땐 아까 온라인 토론 기반 학습 같은 경우는 비교적 높은 예측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경영 통계는 온라인 100%의 동영상 기반의 어떤
그 이러닝 과목이거든요. 한 33%. 요 정도가 약간 저희는 한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예측력이 들쑥날쑥인데다가 그 예측하는 변수도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쓴 부분만 유의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접촉관계 규칙서 이 부분 얘기 드렸는데 일관되게 유의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변수입니다. 이 세 가지 변수를 그냥 뽑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개념적으로 시간 관리 전략이라던가 하는 부분이랑 이론적인 기반이랑 연결이 된다라는 방향으로 해서 이 세 가지 변인을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 프록시 베리어블스, 그러니까 지금 대리 변수라고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요것인데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여기에 해당이 돼서 요걸 측정하기 위한 대리 변수를 이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려고 한다라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아까 그 브로셔에서 그 QR 코드로 그 다운 받으실 수 있는 그 연구실 있는데 그 연구 자세한 사항은 관심 있는 분들 논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한 가지는 그 예측 시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언제 학업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1, 2, 3, 4. 2번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대답해 주시는 학생의 고마움을. 네. 저희가 첫 번째는 이렇게 학기 단위로 해서 그 2쿼터가 지나고 나서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때 유의한 시점이 나온다고 그 논문이 아까 김정현 선생님 논문이었는데요. 2쿼터에서는 한 36% 정도, 3쿼터에서 한 41%. 그 3쿼터로 넘어가면서 예측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2쿼터 이후부터 학업 성과를 예측이 가능하니까 중간고사 지나고 나서 교수자가 학생들한테 좀 더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다 하는 방향이 이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렇다면은 주 단위로 한번 예측을 해보자. 이 작업도 만만치 않게 노가다를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그 로그 베리어블을 굉장히 많이 만져가지고 만든 변수가 만지고 나서 쓸만하게 다듬은 변수가 이 16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처음 3개로 시작을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보드에서 남긴 로그 베리어블, 그다음 노티스, 그러니까 공지사항, Q&A, 동영상을 또 얼마나 봤는지에 대한 로그 데이터, 그다음에 자료실을 또 얼마나 봤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16개의 베리어블이 나오고 이거를 다 15주차로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데이터가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있어서 총 240개의 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240개 변인을 주별로 그래서 주별 예측 모형을 만들고 그 주별 예측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를 그 2학기에 걸쳐 가지고 수집을 한 다음에 분석을 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똑같은 과목, 저희가 이제 경영 통계 과목을 좀 많이 썼었는데 온라인 과목 똑같은 경영 통계고 경영 통계에 등장하는 교수님도 똑같고 똑같이 온라인 과목이고 그 학습 환경도 똑같은데 봄학기에 개설했을 때랑 가을학기에 개설했을 적에 유의한 어떤 변인으로 나온 것들이 다르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신기한 일이고 그다음에 분석을 하기 전에 일단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해서 일단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듀레이션, 얘는 얼마나 머물었는지, 토탈 로그인 타임이고, 토탈 로그인 프리퀀시, 레귤러리티,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거, 보드, 노티스, Q&A, 무비, 리파스토리, 그 자료실 이런 게 봤을 적에 자세하게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중간고사 이후에 굉장히 올라갔다가 기말고사에 올라가는 형태, 그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이제 그 학기 말로 조금 이렇게 그 학사 일정이 다르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고요. 이런 것들 그렇지만 그 전반적인 패턴은 좀 비슷하게 나오는. 아까 얘기한 주 단위 예측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 R 스퀘어 어드저스트 R 스퀘어 값을 비교를 해보니까 아이고 예. 그 시미스터 단위로 조금씩 다르지만 점점 일단 예측력이 높아지는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각 주별로 예측하는 변인 중에 어떤 변인이 좀 더 높을까 해서 두 가지 1학기랑 2학기를 나눠서 봤었고요. 1학기 같은 경우는 공지사항을 잘 본 애들이 학업 성취가 높았고 2학기는 지금 Q&A 방을 잘 본 애들이 학업 성취가 높고 그래서 아직도 이 부분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실험 대상으로 한 그 교과목 외에 조금 더 많은 과목을 대상으로 좀 분석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김정현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군집 유형별로 설명량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부분. 논문 이게 아마 저기 아까 이혜윤 선생님도 오셨는데, 그쵸? 이혜윤 선생님은 석사학위 논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 가장 최근에 그래도 유의한 연구로 도출한. 연구 변인이 조금 많이 확대가 됐죠. 그 동영상 어느 정도 봤는지에 대한 부분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유형, 참새, 개미, 나무늘보 형태로 이렇게 군집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아까 학습 예측력이 높아졌다고 얘기했는데 뒤에서 김정현 선생님이 자세한 얘기 드릴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5개 중에 이제 1개가 끝났는데 러닝 어널리틱스 거의 슬라이드를 넘기다시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브로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대시보드 만들기 전에 요구 분석, 액션 티어리, 액티비티 티어리 적용해가지고 했었던 연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대시보드의 아웃풋입니다. 이게 아까 강민전 선생님 얘기했는데 같이 연구를 했었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대시보드들이 종류들이 있었죠. 우리도 이렇게 소시오그램 들어가는 거 대시보드에 넣고 싶었는데 기술적인 한계와 우리의 역량 부족으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그런 어떤 러닝 어널리틱스 대시보드를 포지셔닝 시킨 거예요. 이게 대시보드가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처방적이냐, 기술적이냐, 어떤 소셜 데이터이냐, 아니면은 어떤 포멀한 데이터이냐. 그래서 우리가 만든 그 데이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처음에 설베이에 여기 네. 처음에 설베이하고 그다음에 아이 트래킹 활용해보고 그다음에 실험 그룹 대조 그룹으로 효과가 있을까 봤고 그다음에 로그 변수 뽑아가지고 비교해보고 대시보드를 처치를 한 다음에 그 전후로 그 대시보드 오픈 정도가 바뀌는지를 봤었고요. 이게 아이 트래킹으로 어딜 많이 보느냐. 그래서 어디 많이 본 애들이 대시보드에 대한 이해력이 높았을 것 같으세요? 저희가 이거 아이 트래킹을 해서 이게 에어리아 오브 인터레스트인데 그림을 많이 본 사람, 텍스트를 많이 본 사람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했거든요. 그림이요? 그림을 많이 본 사람은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얻은 결론이 텍스트를 잘 읽은 사람이 요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프로만 대시보드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는 연구였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대시보드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요 대시보드 대시보드를 얼마나 오픈했는지에 대한 로그 데이터를 포함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었죠. 여기 보다시피 안 본 애들이 대부분 바닥에 깔려 있죠. 예. 대부분 안 봤고 그래도 본 애들이 트리트먼트 그룹이 조금 더 성적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대시보드의 어떤 받느냐 안 받느냐 만족도, 그다음에 학업 성취 간의 상관관계가 약간
아주 약간 그 만족도와 부분에서 있었고 이것도 결과가 사실은 잘 안 나와서 굉장히 쪼개서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봤냐, 두 번 봤냐, 5번 이상 봤냐, 뭐 이런 식으로 2번 미만으로 본 사람, 3번, 4번 본 사람, 5번 이상 본 사람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시보드를 이때 중간고사 이후에 오픈을 해줬거든요. 오픈하고 나서 바로 잘 보는데 그 다음부터 안 보다가 학기 말에 조금 보는 형태. 대부분 안 보는 애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한 번, 2번 본 사람이랑 3번, 5번 본 사람 나눠서 적극적으로 본 사람, 소극적으로 본 사람을 나눠가지고 그래프를 보니까 뭐 당연히 적극적으로 본 사람이 그 TLF라던가 레귤러티 이런 부분들이 높게 나왔고요. 변수를 새로 만들었어요. before and after 나눠가지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대시보드를 적극적으로 본 사람은 그 전후에 그 학업 성취가 오르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미미하나마 대시보드를 만들어 놓고 이게 정말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사실은 더 좋은 대시보드를 만드는 데 연구 결과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게 저희가 말한 그 빅데이터입니다. 그냥 이 빅데이터도 아까 저희 그 기존 같이 일하던 연구 선생님들 많으신데 여기도 노가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요거를 교무처에서 관리하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학수 번호가 있고 그 학수 번호별로 이게 무슨 단대가 어디고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이게 LMS 데이터. 그래서 여기 학수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두 데이터를 컴바인 시켰고요. 그 컴바인 시킨 한 개의 데이터가 나와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만질 수는 없기 때문에 교수학습개발원에서 여기 랜덤으로 코र्스 아이디를 부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과목이 뭔지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어쨌든 분석을 너무 해보고 싶어서 분석을 한 결과 어떤 한 4가지 정도의 그룹을 지을 수가 있었고요. 아까 말한 L자 쉐이프가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리고 대부분 액션이 없었고요. 시간을 지켜야 돼서 예. 그래서 한 학기 데이터가 4,416개였는데 2,639개로 한번 필터링하고 이걸 다시 612개로 나눠서 612개 안에서의 어떤 군집된 어떤 분석을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LC 레이턴트 클래스 어널리시스를 했는데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로 충분히 온라인 활동이 있는 과목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어떤 타입은 딜리버리 중심, 어떤 타입은 커뮤니케이션과 콜라보레이션 중심, 어떤 과목은 과제 제출 중심, 어떤 데는 그냥 인액티브하고 뭔가 아직 이머추얼한 그런 형태의 과목들이 사실 50%로 제일 많은 형태를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예측 모형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고요. 사실 이 부분도 많이 넘어갈게요. 저희가 군집 분석을 하다 보니까 K-민스를 써야 되냐, 뭐 하이어키얼 클러스터링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뭐 GM 개혁 가우시안 믹스처를 해야 되냐. 그래서 아까 이따가 송정우 교수님 오실 텐데 공부를 많이 같이 해서 어떤 방법론이 좋은지 비교를 하였습니다. K묵도 뒤에서 조 교수님이 더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론 분석은 3가지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포함한 연구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P2S라고 해서 Person to System.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아까 얘기한 로그 변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됐고요. 뭐 게시판을 몇 번 봤는지, 게시판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이런 부분들. P2P 같은 경우는 기존의 SNA 분석에서 나오는 중심성 값들. 그다음에 P2C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일일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분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게리손의 커뮤니티 오브 인쿼리 모델에서 커그니티브 프레젠스를 가지고서는 점수를 부여를 해가지고 각각에 대한 데이터가 학업 성취를 얼마나 예측하느냐 비교를 했고요. 이게 P2S 부분이고 P2P는 이제
SNA 분석, P2C는 아까 얘기한 그 내용 분석, 게리손의 어떤 그 커그니티브 프레젠스 부분으로 네 개를 나눠가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토론의 질이 높아진다 해서 점수를 조금 더 많이 주는 형태로 그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이 컨텐츠 어널리시스를 한 결과보다 그 로그 데이터 분석한 것보다 SNA 분석이 훨씬 더 그 예측력이 높았고 얘네들을 다 포함한 것이 훨씬 더 높은 예측력을 보였습니다. 네. 이 부분도 마지막 네. 생체 심리 데이터 부분이라서 이것도 이제 그 뒷부분 케이스 스터디 부분에서 성한원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 이게 마지막 장인데 학습 분석학이랑 교육공학 두 가지 어떻게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저희가 상당히 많은 연구 문제들을 뽑을 수가 있었고요. 러닝 어널리틱스 부분은 아직도 상당히 많이 뭐 공대라던가 아니면 통계 전공하신 분들이 많아서 어떤 교육공학적인 인사이트가 부족하고 이론적인 배경이 부족하고요. 우리는 또 어널리틱한 어떤 테크닉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상호 그런 부분에서 그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EDA, CDA 어프로치라고 했는데 EDA는 exploratory data analysis고 CDA는 confirmatory data analysis거든요. 기존에 우리는 연구를 할 때 연구 가설을 정해놓고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했는데 사실 빅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데이터를 만져보고 그려보고 그 안에서 변수를 뽑고 하는 어떤 그 탐색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어프로치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옥석을 가려야 한 데이터와의 어떤 끊임없는 동거, 그 다음에 고급 통계 기술보다 지금 제가 얘기한 어떤 시각화 능력과 그걸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데이터 액세스 부분이라던가 연구 윤리 부분, 그 다음에 맞춤하는 처방,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거를 위한 어떤 장기적인 차원의 기술 개발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점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발표한 부분은 다 있고요. 시간 넘어서 많이 남았어요? 아 그래요? 저는 자꾸 시간을 알려주시길래 제가 막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에 네, 저 이따가 제가 패널 토의도 있긴 있는데 혹시 그러면 그 사이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부연 설명 교수님,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우리 학생이 시간 체크를 한 거를 이게 연속 변수로 보지 않고 이 준거 이게 카테고리칼로 보여진 거예요. 뭐가 있다 이렇게만.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만지느냐,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 결국 휴먼 팩터 문제입니다. 결국 그 똑같은 데이터가 많으면 해결될 수 있지 않더라고요. 저희 경험이란 건 뭐 그런 정도입니다. 결국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그걸 설명해낼 수 없다면 그 데이터들은 우리한테 재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빨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박 교수 발표하신 이게 우리 워크숍의 또 서머리입니다. 이 안에 사실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그냥 들으시기에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뭐 우리가 칠을 할 때도 한 번에 떡칠하는 것보다 얇게 여러 번 칠하는 게 훨씬 그 칠의 성능도 좋고 하니까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박 교수께서 보셨겠지만 저는 또 이런 느낌입니다. 저도 여기에 늘 함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가 발표하는 걸 보면 굉장히 새로워요. 우리가 저런 걸 했었구나. 마치 남이 한 거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선생님도 약간 좀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기대한 대로 안 나오나? 근데 우리 연구는요. 이게 가설 검증적 연구라기보다는 뭐 가설 검증 연구라면 사전에 정교하게 그 가설을 만들어서 원샷으로 피값 보고 끝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데이터를 만지다 보면 새로운 걸 배웁니다. 그 배우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분이 물론 이게 통계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스토캐스틱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연가설을 검증하는 형태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연구했던 것들은 많은 부분이 이제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렇게 유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 그렇게 됐던 이유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직 굉장히 아까 그 용어를 선택하는 게 어려웠는데 초기에 했던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배워가는 과정이죠. 저희도 배우면서 제가 굉장히 그 프리미티브 했었어요. 2012년, 2011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때는 어널리틱스라는 워딩도 없었고 그냥 느낌에 뭔가가 발생하니까 그리고 그거는 진짜 데이터 같으니까 그걸 넣어서 돌려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던 것이었고 그 당시에 그 무식함이 지금은 조금씩 계몽이 되어가지고 있다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다 보면 케이스별로 막 그 예측률이 달라지죠. 이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양적 연구들은요, 이게 모집단을 정의해놓고 샘플링 에러를 줄여가면서 뭔가로 이게 수렴해가는 연구가 좋은 연구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이걸 하면서 받았던 느낌은 정말 케바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케바케면 프로딕션을 못하는 거 아니냐? 뭔가가 있어요. 저도 잘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뭔가가 분명히 있고요. 그거는 진짜라는 느낌은 있는데 아직 딱 잡아내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잡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익사이트 되는 이유는 그건 진짜일 거라는 거죠. 제가 서베이 연구가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못 찾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 노이즈들이 껴 있어요. 우리 지금 데이터는 진짜 때려 보면은 그 R스퀘어 1에서 R스퀘어 뺀 거 그 전부 다 노이즈거든요. 그럼 노이즈가 많으니까 나쁜 모델이냐? 적어도 저희는 굉장히 임머추어 하이긴 하지만 라이트 디렉션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고 그거는 비간섭적으로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배우고 좀 더 공부하고 경험하면 그것들이 뭔가에 실제 하는 시그널로 이제 그 노이즈 딜리션이 일어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접근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 세트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많은 그 분석적인 논의들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빨리 끝나고 그리고 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데 참여해 보면 그래요.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그 때우러 온 사람이 사람 괴롭히는 거 그거 정말 참기 어려우시죠. 밖에 지금 커피랑 과자랑 있으니까 조금 드셨다가 약간 일찍 시작했다가 좀 일찍 쉬었다가 일찍 시작하도록 하시죠. 네, 원래는 2시 50분부터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20분 쉬시고 2시 40분에 다시 교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